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매일 재단 앞에 밥상을 차리며 그리워하던 65세 김영자 씨에게 어느 날 낯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남자분이 김성훈 씨 맞나요?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죽었다고 믿어왔던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골함을 열어본 순간 뼈 대신 나타난 것은 아들의 손글씨로 쓰인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 이게 무슨...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1998년 겨울, 전북 군산의 낡은 주택가에서는 여전히 연탄 냄새가 골목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써온 알루미늄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영자는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오늘도 우리 성훈이 밥 먼저 해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자는 따뜻한 밥을 작은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시금치나물,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멸치볶음까지. 이 의식은 7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남편 김철수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외아들 성훈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는 7년이 지났지만 영자에게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놓인 재단 위에는 성훈의 영정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8살의 청년이 회사 단체 사진을 찍을 때처럼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말이죠. 영자는 밥상을 재단 앞에 정중히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또 밥 해왔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해왔고 김치도 어제 새로 담근 거야.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영자는 계속 말했어요. 마치 아들이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저기서는 춥지 않니? 엄마가 담요 하나 더 가져다 놓을까?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12월 23일이었어요. 성탄절이 코앞이었지만 영자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외로운 겨울날일 뿐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골목 어귀에서는 장사하는 아주머니의 구수한 사투리가 들려왔지만 이 집만은 고요했어요. 오후 2시쯤 동네 이발소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70을 넘긴 박 사장은 영자의 남편과 어릴 적부터 친구였어요. 영자 씨, 또 그러고 계시네요. 이제 그만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성훈이도 편히 가고 싶어 할 텐데. 박 사장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애가 아직 나한테 말을 못했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할 말이 많을 텐데 그냥 보낼 수는 없죠. 그래도 벌써 7년이나, 7년이든 70년이든 엄마는 엄마예요. 제가 먼저 죽기 전까지는 우리 성훈이 밥상 차려줄 거예요. 박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영자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말이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영자는 다시 재단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 차려놓았던 밥은 그대로 식어 있었어요. 영자는 그 밥을 치우고 새로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영자에게는 아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성훈아, 오늘 박 사장이 또 왔더라. 내 아빠 친구 말이야. 자꾸 엄마 보고 그만 놔주라고 하는데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정말 가고 싶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성훈의 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회사 서류들, 옷장 속의 양복들, 침대 위에 베개까지 모든 것이 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영자는 때때로 성훈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냄새를 맡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오래된 먼지, 냄새만 날 뿐이었어요. 그래도 영자에게는 아들이 살아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이라고 영자는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영자는 몰랐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바꿀 낯선 방문자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성훈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작은 그릇에 담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밤새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성훈이가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꿈이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네. 우리 성훈이가 뭔가 말하려는 건 아닐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재단 앞에 밥상을 놓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찾아올 사람이라고는 우유 배달원 정도였는데 오늘은 우유를 이미 받았거든요. 누구세요? 문 너머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요. 영자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성훈이에 대해 묻는 사람이라니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서둘러 문을 열자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정중한 인상의 여성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사진 속 남자분이 김성훈 씨 맞나요? 수진이 내민 사진을 본 순간 영자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성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사진은 영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성훈이 어딘가의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우리 애 맞긴 한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영자의 반응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정신과 간병인이었어요. 3년 전까지 대전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이분을 만났거든요. 요양원에서요? 그게 무슨...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이름도 주소도 가족도 모르는 상태로요. 그런데 가끔씩 성훈이라는 이름을 되뇌곤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영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성훈은 분명히 7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 여자는 3년 전까지 어떤 남자를 보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성훈이는 7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만난 그 남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는데 정확한 사고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남자가 성훈이라면 그동안 자신이 무덤 앞에서 울며 지낸 7년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요양원을 그만둔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성훈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7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김성훈이라는 분 기사를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닮아서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키가 175cm 정도 되고요.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잠꼬대로 미안하다, 엄마라고 하곤 했어요. 영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성훈은 어릴 때 넘어져서 왼쪽 어깨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잠꼬대하는 버릇도 있었고요. 그게 정말 우리 성훈이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온 거예요. 영자는 7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시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 때 상황도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요. 수진의 제안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의심해 본 적도 없었던 일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성훈이 살아있다면 그동안의 고통과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집에 오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그것도 이상한 점 중 하나예요. 보통 기억을 잃어도 집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은 있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영자는 성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수진이 돌아간 후 영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의심이 교대로 밀려왔어요. 성훈이 정말 살아있을 가능성에 가슴이 뛰는 동시에 7년간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컸거든요. 다음날 이른 아침,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성훈의 사망진단서와 관련 서류들을 모두 찾아서 다시 확인해보기로 한 것이죠.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그때는 너무 슬퍼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사망 진단서를 펼쳐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 상태가 다른 공문서들과 달랐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사본이라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본. 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줬지? 영자는 당시 장례를 맡았던 장의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군산에서 30년 넘게 장의사를 해온 조 사장이었어요. 영자가 장의사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조 사장은 영자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영자 씨? 이게 웬일이세요? 무슨 일로? 조 사장님, 우리 성훈이 장례 때 일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조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털털하던 그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을 왜 다시?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사망 진단서가 사본이던데요? 원본은 어디 있나요? 영자의 질문에 조 사장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급해서 그랬어요. 경찰 쪽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해서. 경찰이요? 단순 교통사고인데 왜 경찰이 급하게 처리하라고 했죠? 영자의 추궁에 조 사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위에서 지시가요? 누구 위에서요? 조 사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며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어요. 영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의사를 나선 영자는 곧바로 성훈이 다니던 회사로 향했습니다. 당시 성훈이 근무하던 건설회사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당시 성훈과 함께 일했던 김 대리가 영자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얼마만이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 대리님, 성훈이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김 대리의 얼굴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사실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이고. 그럼 누가 직접 봤나요? 목격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당시 함께 있었던 박 과장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영자는 박 과장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김 대리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성훈이가 사고 나기 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고요. 김 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성훈이가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뭔가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걱정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회사 일 때문인 것 같았어요. 당시 저희 팀에서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좀 복잡한 것이었거든요. 영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김 대리는 회사 기밀이라서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장의사도 회사 동료도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성훈의 죽음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밤, 영자는 성훈의 방에서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에 이상한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3월 12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메모의 날짜는 성훈이 사고를 당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지만 지워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영자는 이 메모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나마 팀장, 서류, 이상하다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성훈이 죽기 전에 뭔가 문제를 발견했던 게 아닐까요? 성훈아, 내가 뭘 알고 있었던 거니? 그게 너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니야? 영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성훈이 정말로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성훈의 메모를 발견한 후 영자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이 되자 한 가지 결심을 굳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성훈의 유골함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 철수가 살아있을 때 모든 장례 절차를 주도했기에 영자는 직접 확인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정말 우리 성훈이가 그 안에 있는 걸까? 떨리는 손으로 재단 위에 유골함을 내려놓으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성훈이 안에 있다면 수진의 이야기는 거짓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상한 것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었죠. 유골함의 뚜껑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서 뚜껑 가장자리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골함 안에는 뼈가 아니라 헝겊뭉치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헝겊뭉치 사이에 작은 종이 하나가 접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성운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글씨는 급하게 쓴 것 같아 보였지만 분명히 성운의 손글씨였습니다. 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 사고 아니었어. 그 사람들, 날 어디론가 데려갔어. 꼭 찾아줘. 미안해. 영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 품고 있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성운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죽음을 조작했다는 것 말이죠. 성운아,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영자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른 영자는 다시 한번 쪽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종이의 재질이나 펜의 색깔로 봐서는 비교적 최근에 쓰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글씨체도 급박한 상황에서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 성운이를... 영자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도 영자의 발견에 놀라며 급히 달려왔어요. 정말 이런 쪽지가 들어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뼈는 없고 헝겊뭉치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수진은 쪽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글씨체는 제가 요양원에서 본 그분과 똑같아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 성운이가 살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죽음을 조작한 것 같네요. 장례식까지 가짜로 치른 거죠.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성운이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수지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쪽지만으로는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뭘 더 찾아봐야 할까요? 먼저 당시 사고 기록을 정식으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성운 씨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고요. 영자는 수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급했어요. 성운이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시간을 끌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영자는 다시 성운의 방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책장 뒤에서 성운이 쓰던 수첩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마지막 몇 페이지에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팀장의 이상한 지시사항들. 왜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회사 기밀 서류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걸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영자는 이 내용을 보면서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운이 회사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팀장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 조심해야겠다. 만약에 대비해서 증거 자료를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다. 영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운이 증거 자료를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성운아, 그 증거를 어디에 숨겨놓았니? 영자는 성운이 평소에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던 장소들을 하나씩 떠올려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운이 특별한 물건들을 숨겨두던 곳이 있었거든요. 마침내 영자는 성운의 책상 서랍맨 뒤쪽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은 작은 공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곳을 열어보니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회사 서류 복사본들과 함께 또 다른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전달해달라. 팀장 박정수의 비리 증거다. 성운이 남긴 증거 서류들을 발견한 영자는 즉시 수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수 팀장이 회사의 기밀 설계 도면을
외부 업체에 빼돌리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사 자재의 품질을 조작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성우는 이 모든 것을 몇 달에 걸쳐 조심스럽게 수집해왔던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증거네요. 수진의 말에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운의 행방이었어요. 다음 날, 영자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7년 전 사고 기록이요? 죄송하지만 그때 자료는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되었다고요? 왜요? 보관 기간이 지나서 정식 절차에 따라 폐기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였으니까요. 영자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기록들은 더 오래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당시 담당했던 경찰관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미 정근을 가셨고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영자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지워진 것 같았어요. 경찰서를 나온 영자는 성운이 다니던 회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수 팀장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회사 접수처에서 들은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정수 팀장님은 3년 전에 퇴사하셨습니다. 3년 전에요? 그럼 지금은 어디 계시죠? 죄송하지만 퇴사자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영자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단서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거든요. 대전지검은 오늘 산업 스파이 혐의로 박정수 전 팀장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년간 여러 건설회사의 기밀 정보를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 박정수가 바로 성운의 직속 상사였던 그 사람이었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 씨는 내부 고발자를 제거하기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년 전 실종된 내부 고발자와의 연관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그 내부 고발자가 성운이 아닐까요? 급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박정수가 잡혔대요. 네,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성운이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곧바로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박정수가 잡혔으니 성운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영자는 대전지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성운의 사연을 털어놓았지만 검사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박정수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 고발자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그 내부 고발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영자는 성운이 남긴 증거 서류들을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들을 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 서류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식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전이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운이 얼마나 더 고생하고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성운의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운아, 이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 엄마가 꼭 찾아낼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 며칠 후, 검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수가 자백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성운이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조직적으로 성운을 제거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성운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대신 성운을 납치해서 기억을 잃게 만든 후 신혼불명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성운이가 살아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정수가 성운 씨를 어디로 보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성운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정수의 자백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수진이 급하게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예전에 일하던 요양원에 다시 가봤는데요. 그때 그분이 쓰시던 수첩을 찾았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겉표지는 낡고 해졌지만 분명히 성훈이 쓰던 것과 같은 종류였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희미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산, 화물창고, 3월 12일. 같은 문구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반복해서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힘없이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지만 분명히 성훈의 필체였습니다. 3월 12일이면 성훈이 사고를 당했다는 날이네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기억을 되찾으려고 계속 쓰셨던 것 같아요. 군산과 화물창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영자는 즉시 생각났습니다. 군산항 근처에는 수많은 화물창고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성훈이 그곳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진 씨, 군산항으로 가봅시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곧바로 군산항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항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창고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영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씩 다 찾아봅시다. 우리 성훈이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창고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주인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성훈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한 창고 관리인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아, 맞다. 3년 전쯤에 우리 창고 뒤편에서 쓰러져 있던 사람 같은데. 영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기억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신원불명자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영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성훈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혹시 그 병원이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군산의료원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영자와 수지는 곧바로 군산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에게 3년 전 상황을 설명하자 간호사는 기록을 찾아봤어요. 아, 이 케이스 기억나요. 신원불명 환자였는데 기억상실증이 심했어요. 몇 달 후에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던 것 같은데 어느 정신병원으로요? 잠깐만요. 여기 기록에 나와 있네요. 대전의 마음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자는 즉시 대전으로 가자고 했지만 수진이 말렸어요. 먼저 전화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3년이나 지났으니까 지금도 거기 있을지. 마음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니 담당 의사가 바뀌었다며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원불명 환자들은 보통 국립정신병원으로 이송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국립정신병원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영자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성훈을 찾아가는 길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을 보고했습니다. 담당 검사도 이 정보에 관심을 보였어요. 박정수 측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성훈 씨를 기억을 잃게 만든 후 신원불명자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럼 정말 우리 성훈이가 그 병원에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저희 쪽에서도 수사관을 파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수진과 함께 검찰 수사관들과 합류해서 국립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협조적이었어요. 신원불명 환자들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동안 영자의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병실을 들여다본 순간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많이 야위긴 했지만 분명히 성훈의 얼굴이었습니다. 성훈아. 영자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영자를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엄마야. 엄마가 왔어. 영자는 성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영자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환자는 3년 전에 입원했는데 심각한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기억에 편린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영자는 성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7년 전에 그 청년은 이제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성훈아, 엄마야, 기억 안 나? 성훈은 잠시 영자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 성훈이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영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담당 의사인 이 박사는 성훈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환자분은 입원 당시 심각한 뇌진탕과 함께 약물에 의한 기억상실 증상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우려 한 흔적이 있었어요. 약물로 기억을 지운다고요? 네. 특정 약물들을 과도하게 투여하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기억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성훈 씨의 경우는 최근 들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영자는 성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칠 후 성훈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기억들이었지만 점차 구체적인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날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성훈의 첫 번째 증언이었습니다. 영자와 수진,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박정수 팀장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회사 기밀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상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류를 가져다 주니까 갑자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데려갔는데 성훈은 말을 멈추고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이 박사의 말에 성훈은 깊게 숨을 들이쉰 후 계속했습니다. 어떤 창고 같은 곳에 감금되었어요. 거기서 계속 주사를 맞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그런데 가끔씩 정신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쪽지를 써서 숨겨놨어요. 쪽지를 어디에 숨겼나요? 유골함. 제가 죽은 것처럼 꾸며놓은 유골함 안에요. 언젠가 엄마가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훈은 엄마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나요? 제가 팀장의 비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 기밀을 외부에 팔아넘기는 것도 알고 있었고 부실공사로 뇌물을 받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성훈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는 성훈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할 것을 두려워해서 조직적으로 제거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저를 죽이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너무 위험하다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지워서 폐인으로 만들기로 했나 봐요. 수사관이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목소리는 기억나요. 나이가 좀 있는 남자였는데 박정수를 정수야라고 불렀어요. 아마 윗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 증언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박정수 위에 더 큰 배우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며칠 후 박정수가 추가로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사인 회사 전무 최영달의 지시로 모든 것을 했다고 진술했어요. 최영달은 박정수보다 훨씬 큰 규모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성훈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제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성훈이는 정의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 거네요. 영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요. 성훈의 기억이 거의 돌아온 후 그는 정식으로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최영달과 박정수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7년 동안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괜찮아, 성훈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성훈은 퇴원 준비를 하면서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수진 씨도, 병원 선생님들도 이제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그래, 우리 모두에게 고마워해야지. 영자는 성훈이 예전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검찰은 최영달을 구속하고
관련된 모든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성훈의 죽음도 공식적으로 취소되어 그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등록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진정한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성훈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자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치료가 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해줄게. 드디어 모자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7년 만에 진정한 귀향이었어요. 성훈이 집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집 앞마당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영자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단 앞이 아닌 식탁에서 성훈과 함께 먹을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성훈아, 일어났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 끓였다. 네. 엄마, 지금 나갈게요. 성훈의 대답 소리가 들리자 영자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7년 동안 듣고 싶었던 아들의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꿈 같았어요. 성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가끔씩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자는 밤새 성훈의 곁을 지켰어요. 7년간 못해준 모성애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 오늘 수진 씨랑 이 박사님이 오신다고 했죠? 응, 점심때쯤 오실 거야. 수진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놨어. 수진은 성훈이 퇴원한 후에도 꾸준히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자에게는 성훈을 찾는데 함께해준 고마운 사람이었고, 성훈에게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해준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점심 무렵 수진과 이 박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꽃다발을, 이 박사는 성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자료들을 들고 왔어요. 성훈 씨,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체중도 늘었고요. 이 박사의 말에 성훈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 챙겨주셔서요. 하루에도 몇 번씩 먹으라고 하시니까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걸 다 해주려는 거죠. 수진의 말에 영자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이라며 축하해 주었어요. 이발소 박 사장도 왔습니다. 성훈아, 정말 너였구나. 처음 소식 들었을 때는 믿을 수가 없더라. 박 사장님, 그동안 엄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뭘 도와? 내 엄마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아니? 박 사장의 말에 성훈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7년간의 그리움을 담아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자 영자는 성훈과 함께 작은 산책을 나섰습니다. 예전에 성훈이 어릴 때 자주 걸었던 동네 뒷산길이었어요. 엄마, 제가 없는 동안 정말 힘드셨죠? 힘들긴 했지만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만큼은 놓지 않았어. 그게 엄마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어. 저도 가장 힘들 때 엄마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어요. 성훈아,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일단은 완전히 건강해져야겠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특히 수진 씨한테는 정말 많이 고마워서. 영자는 성훈의 말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혹시 성훈이 수진에게 연인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를 찾는데도 많이 도와줬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영자는 아들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었습니다. 사랑도 하고 꿈도 키우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했어요.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달과 박정수 그리고 관련된 모든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성훈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네요. 성훈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 것이죠. 그날 저녁 영자는 오랫동안 보관해두었던 성훈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유골함에서 발견했던 그 소중한 쪽지였어요. 영자는 그 쪽지를 예쁜 액자에 넣어 거실 한가운데 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 그 문장이 이제는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성훈아, 이 쪽지 보고 있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 이 쪽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오히려 고마운 거죠. 성훈의 말에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몇 개월 후 성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수진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영자, 성훈, 수진, 그리고 이 박사까지. 마치 한 가족처럼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성훈이랑 저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깜짝 놀랐지만 곧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우리 성훈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엄마, 수진 씨가 저를 살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평생 잘해드릴 거예요. 그날 밤, 영자는 성훈의 사진이 아닌 살아있는 성훈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7년 만에 진짜 가족의 식사 시간이었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살아요. 결혼해도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평생 함께 살자. 영자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날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아들을 잃는 일이 없기를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 절망적이었던 밤과는 전혀 다른 희망으로 가득한 밤이었어요.